자, 오늘 시험 수고하셨고요. 그 11월 달 잠깐만 기다리세요. 11월 달 문제 자체가 어쨌든 기존과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11월 달 남은 20일 동안은 이제 그동안 외웠던 지식들을 한번 확인을 쭉 하는 입장에서 쉬운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골고루 좀 정리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첨삭 후기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제 이어서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제일 아쉬운 게 요게 그 점수 큰 폭 차이가 좀 폭이 좀 심하신 분들은 어 내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 점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4 점짜리인데 완전 통으로 틀리는 0 점짜리가 좀 많으면 그거는 인제 그 편차가 좀 심한 거거든요. 고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좀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그 8 회차에는 대표적으로 그 도식기 로엔펠트 아무래도 그 너무 그 좀 한가한 문제 같은 것들은 인제 복습을 안 하는 좀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보시는, 예, 그런 식으로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오늘 문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A형 B형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문제 B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입형들 문제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인제 필독서 내용이라서 아마 요거는 쪼끔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필독서 정리가 저희가 임용길 책뿐 아니라 사실은 인제 중요한 필독서가 총 4 권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볼 시간은 없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인제 추려서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신 이런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낯설기 때문에 기입형으로 좀 먼저 묻고 접근을 할 거예요. 대신 여기 밑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이제 방식하고 개념들을 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 도파는 눈에 익혀 두시고 기법을 묻고 있습니다. 뭔가 소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헤이터라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요 기법의 대표적인 작가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일단 이 기법은 오목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오목하나의 다양한 기법, 보통 우리는 요 부분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거를 인타글리오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문제 냈었죠. 오목하나를 부르는 별칭,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으로 찍는다 하실 때 다양한 기법 인타글리오였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그걸 묻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니까 인타글리오에 속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다. 영국 출신 판화가 헤이터가 연구해서 그의 방식에 의한 대표적인 기법을 알려져 있다. 헤이터를 잘 기억하시고, 자, 이 기법은 한 판 여러 색 프린팅과 릴리프가 부조죠. 또는 다른 기법과 함께 사용되거나 부분적으로 쓴다. 한 판 여러 색이 1 판의 다색이고요. 그죠? 부분 찍는 거야. 그리고 릴리프는 부조처럼 찍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혼합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기법 만들 때요, 넓은 면적과 깊은 부식으로 해서 부식 해내요, 부식. 잉킹 씨, 요게 인제 요철이라는 단어에서 한자에서 요철이죠. 우리 음각 양각할 때 이게 지금 튀어나온 요철 부분이네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닦아내면 그 반대 부분 있죠. 요철, 음각 그 양각할 때 튀어나온 부분과 반대편에 들어가는 부분의 가장자리만 어둡게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튀어나온 부분의 잉크를 닦아내면 움푹 들어간 오목한 부분, 여기가 결국 오목이에요. 오목한 면의 윤곽, 외곽 쪽만 또렷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잉크가 닦여 나와서 회색 톤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가 인제 포인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튀어나온 부조 부분과 그리고 이 오목하게 들어간 요 부분들 자체에 대한 거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튀어나온 부분의 잉크를 닦아내면 오목한 부분의 가장자리만 어둡게 나오면서 나머지는 회색이 되는, 그래서 효과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느낌을 잘 받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어렴풋이 보이는 여기 여백에 지금 회색 부분 있죠. 그리고 요 라인이 인제 선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해서 찍은, 그래서 인제 이게 넓게 보시면 오목볼록을 혼용한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넓은 면적을 부식할 때 부식액에서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는 검은 바니스, 여기 인제 바니스 종류 중에 검정색 바니스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식을 하면 요걸로 일반적인 방식제 말고 그라운드 말고 이거 검은 바니스라는 걸로 방식을 하면 몇 번이고 장시간 부식할 수 있다. 요거는 인제 가로치기로 난이도 좀 참고로 해서 검은 바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 중에.
사실 인제 장시간 부식하면 훨씬 깊이가 다른 면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제 이 시험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요거를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외우지도 않았다면은 인제 끝까지 보세요. 이 기법은 "깊게 부식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기법의 용어 자체가 깊게 deep 여기 인제 부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인제 뭐를 연상하느냐. 부식 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항상 인제 애칭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인제 깊다라는 그 단어에서 deep 즉 deep 애칭이 이게 결국은 여기서 힌트가 나와 버렸는데 요게 들어감으로써 씌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깊은 deep 애칭이라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럴 때 어차피 기입형 같은 경우는 단어를 쓰고 안 쓰고 안 쓰면 0 점이니까 어쨌든 쓰고 나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지문 내에 힌트가 있을 수 있으니깐 최대한 특히 기입형 단어 같은 경우들은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은 좀 체크해 두시되 요 두 부분을 좀 체크해 두세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도판과 함께 작가 헤이터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2번 볼게요. 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만의 작품을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피카소가 요거를 그대로 사실 우리는 요것만 보면은 그냥 1 차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제 패러디가 일단 떠오르죠. 혹은 차용. 그죠? 요런 게 일단 떠오르는데 이거를 묻는 건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만해의 풀바디 정심은 살롱전에 출품되었다가 낙선. 그래서 네 돈라이 되었다 등등등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 중요한 거 화가들은 옛 거장이나 여기서 인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존경하는 선배 화가들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자신이 그 화학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인제 이게 그냥 패러디일 때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갖다 쓰는 차용은 사실 패러디는 기존 자체에 대한 조롱 혹은 비판성이 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존경심을 표한다니까 패러디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피카소는 일부러 그림의 제목에 "만화를 따라"라는 구절을 일부러 넣을 정도로 '아 나의 작품은 바로 이 만의 작품에 바로 존경심을 표시한 겁니다. 오마주를 한 것입니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마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마주 존경심을 표하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오마주에 속한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문제 지문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육학적 지식으로 풀면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년 보면은 교육학 지식을 풀어서 쓰는 문제들은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더라. 난이도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항에 따라서 그 분포도에서 점수 폭 차이가 심하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게 많이 있으면은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학을 잘하시면. 반면에 또 내가 교육 과정을 못 외웠거나 교육 과정론 자체에 대해서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혹은 이런 문제를 내가 의외로 많이 틀린다 그러면 점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편차가 좀 없도록 골고루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난이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풀 수 있는 수행 평가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험에서도 교수학습 관련한 평가라든가 교육 과정 말고요.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간혹씩 나오죠. 그중에 하나가 이거다. 자 왼쪽은 문제점이고 오른쪽은 해결책인데 뭐 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내용들이에요. 비용이 미술가가 많이 드는 것은 아무래도 그 개발, 실시, 채점비 등으로 구분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문제점과 해결책이에요. 대규모로 수행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미술은 아무래도 특성상. 그렇다면은 바로 지필 검사를 같이 해라. 이게 가로하시면 인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지필.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답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표집. 자 답지 보세요. 3 번의 기억. 자 수행 평가를 학급 수준이 아닌 전교 또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바로 그 표집군을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표집을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거. 지필 검사 이렇게 단답형으로 외우시면 2 개. 지필 검사를 미리 사전에 해라. 어떤 게 기능이 필요한지. 그리고 표집군. 내가 이게 학교인지 전체 집합인지 학교인지 학급인지에 대한 표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종의 군집군이죠. 거기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평가자와 평가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가 부족해서 신뢰도 약하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신뢰도가 문항과 평가자와의 일치도가 좀 부족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제 신뢰성이 안 가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적절하게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신뢰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너무 좀 열린 단어로 보일 수 있을까 봐 출제를 할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검사의 목적, 정밀성을 측정하고자 검사 점수에 직결할 수 있는 추론의 적절성, 정확성에 따라 검사를 평가하는 기준. 요게 이제 바로 타당도의 사전적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단어는 이제 기입형으로 타당도 혹은 뭐 타당성, 타당도가 제일 맞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공간 제약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채점이 좀 어려운 게 미술과 자체의 특성이 그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찰과 동시에 채점 기록해야 하므로 행동 일부를 놓치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관찰도 해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면은 내가 직접 하지 않는 방법이 있잖아요. 녹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답지 보세요. 자, 디귿.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 장비로 촬영을 하여 추후 평가를 하는 녹화 기록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녹화한다. 즉 녹화 기록법을 쓰자라는 것이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평가를 하는 평정자의 오류 가능성이 커져서 객관성에 대한 우려. 여기는 신뢰도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도를 가자라는 것인데요. 객관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교육과정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답지 보시면 뭐예요? 명확한 채점 기준표를 미리 사전에 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객관성일 때는 채점 기준표 단순 암기하세요. 신뢰도일 때는 타당도가 높은 것을 제시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연결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4번 사실 윌슨 올해 뭐 너무나 중요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1 순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제 계속 내왔던 포스트 모던 학자들 그죠? 하우스만이라든가 윌슨이라든가 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시각 교육론자들 포함시켜서 요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그게 뭘로 나오든 간에 다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단순 암기에 불과하고요. 주변적 내러티브 교수가 교육했을 때 특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세요. 주변적 내러티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주변적 내러티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주듯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인제 내러티브인데 사실 여기에 메타 내러티브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요 내러티브를 이야기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기존에 국가와 교사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선정된 학교 미술이 메타 내러티브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대가 그렇다면 요즘에는 주변적 내러티브다라고 했을 때 얘가 기존에 이미 정해진 하나의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그런 기능 같은 거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얘는 그것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생의 바로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문화들을 얘기를 하는 걸 거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하시면서 정리하시고요. 답지 보시면 이게 기입형이 아니잖아요. 서술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과 그들의 관심을 갖고 누리고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거 줄이면은 학생의 경험 및 문화라고 짤막하게 정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서술형이니까 요게 인제 주변적 내러티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풀어서 쓸 텐데 뭐 요러한 뉘앙스면 돼요. 학생의 경험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 있어 하는 주변의 어떤 그런 문화들, 그죠? 뭐 놀이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잘 체크해야겠죠? 교수와 교육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힌트가 좀 나가 있는 상태예요. 특히 요 밑에 지문을 보시면 자, 이 사람이 교수와 교육에 대해서 나눠서 구분을 했었죠. 자, 이를 통해서 현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방향성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교사의 지시가 아닌 학생 자신의 흥미와 관심 결국은 요것도 주변 내러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문화에는 관심이 있어 하고 흥미로워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요 주변 내러티브를 요것만 쓰시면 안 되겠죠. 흥미 관심은 내러티브에 미치는 하나의 어떤 그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얘가 인제 자발적 만화 그리기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 즉 대중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 여기 나오네요. 자기 이야기 즉 내가 좋아하는 대중문화라는 것에서 나는 나의 경험이 쌓여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해진 지식에 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문화로 배우는 주변의 내러티브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학교 미술의 형식성과 경직성을 벗어나서 그들의 진정한 얘기와 관심사를 반영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단순 암기하시고 자 밑에 있는 거 아마 거기 답이 빠져 있을 텐데요. 빅터 터너의 부족 사회에서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체제 반체제 얘기를 하죠. 네, 그 단순 암기할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저런 단어에 대한 것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문제가 약간 트릭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 좀 주의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도자기사에서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단 고려 청자도 나올 수 있고 조선 백자도 나올 수 있고 분청사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백자의 흐름, 도자기 흐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조선 백자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초기, 중기, 후기의 배경에 대한 이 각각의 특징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나다는 일단 초기, 중기, 후기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다. 뭐 당연히 얘가 모양으로 봐서는 초기고요. 요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중기죠.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중기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18세기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기점은 1750년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 얘는 이제 중기의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당연히 후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제가 제 교재 및 필독서에 실려 있는 대표적인 동화기법, 요 동화죠. 동화기법으로는 요 죽순, 대나무 모양하고요. 연꽃 가운데 이제 그 대범하게 그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된다고 했죠. 요게 후기고 그게 중기예요. 동화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가나다는 조선시대 백자들이지만 여기서 이제 각각은 뭐 사실 순서의 위는 없어요. 동화, 철화, 백자인데 순서대로 동화, 백자, 철화가 아니라 그냥 요 각각이 다 다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요게 철화고요. 요게 동화고 요거는 청화죠. 네. 자, 얘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분청사기인데 기법 중에는 철화 기법이네요. 붓으로 그린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세 시기인 초기, 중기, 후기가 다 다르다 해놓고 물었습니다. 자, 밑줄 기억에 따라 가나다의 각 시기를 쓸 것. 특히 기억에 따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 같은 기호를 기억에 따라라고 돼 있는 걸 안 쓰는 분이 많으신데 이때도 일단 항상 앞에 기억 쓰고 나서 가하고 쓰고 나다를 쓰세요. 꼭. 이것도 조심하세요. 무조건 가로나 밑줄 자체를 묻는 것만 기호를 쓰시고 나머지는 빠뜨리는 분이 계신데 무조건 그 지문 안에 기억 니은트 이게 있으면 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의 시기를 써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했듯이 중기, 후기, 초기 요거는 그냥 단답형이고요. 나 시기의 철화백자를 물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 얘기 안 해서 어차피 이거는 마이너스 1점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요 시기는 얘는 동화지만 요 시기를 물었으니까 나의 시기는 지금 후기죠. 자, 후기의 철화를 물었어요. 자, 제가 수업 중에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철화 기법은 조선시대 철화 기법은 가장 절정기가 언제였어요? 임난 정묘호란 같은 전쟁 발발 직후에 17세기 후반까지가 가장 절정이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이제 전쟁기예요. 자, 요 사이가 이제 가장 절정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저 기존에 있던 청와의 수요가 재료가 완전히 다 전쟁으로 다 도궁도 끌려가고 재료가 이제 사라지고 하면서 요 시기는 이제 청화의 완전 나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철화가 요 시기 때 가장 절정에 취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7세기부터 17세기 후반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화백자의 이제 전성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뒤를 물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1770년 자, 이게 18세기 중반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철화백자는 이제 이후에는 요 시기는 이제 청화하고요. 이 동화의 전성기로서 이제 그 갑비산
수요가 이제 돈을 좀 벌게 되고 상업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불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자기들도 이렇게 좀 허름하고 싼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싼 거보다는 인제 고급스러운 걸 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얘는 완전히 여기서 명맥이 끊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후반까지 이어지는 이 철화의 그런 인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수업 중에는 얘기를 안 했거나 아마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명맥이 이어지긴 하나 1770-80 년대쯤 굉장히 독보적인 철학학자가 나오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답지에 있는 그 밑에 1770-80 년대 철학학자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걸 잠깐 보실까요? 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그 지나가는 내용이어도 한 번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라로 보시면 요런 문양이에요. 요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자, 요거는 백자, 철화, 포도, 벌 문이에요. 어 아이고 죄송해요. 요 바뀌었네. 여기가 벌이네요. 요게 벌이고요. 네. 요게 원숭이에요. 죄송해요. 좌우 바꿉시다. 그리고 둘 다 인제 포도예요, 포도. 응? 포도 이파리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네. 여기가 벌이라고, 벌. 알겠죠? 요게 인제 원숭이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화라는 점인데, 철화에 안료가 색깔이 굉장히 좀 짙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부분적으로 약간 멍울이 좀 졌다라는 거. 그런데 요 바탕 색깔은 이 바탕 색깔이요, 약간 완전 백색이 아니라 살짝 우윳빛의 누런기를 살짝 띠고 있습니다. 그 답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답지 설명 보시면 나 후기의 철화백자는 전성기 중기비에 철화 안료가 짙게 채색이 되어서 발색이 강해지고, 줄 그으세요. 짙다, 발색이 강하다, 약간씩 번지거나 뭉그러진다. 그죠? 살짝 부분적으로 잘 안 보이겠는데요. 요런 데 보시면 약간 멍울이 좀 지거나 뭉그러진, 예, 이런 자국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깨끗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색깔이 갈색보다는 굉장히 짙은 적고동색에 가까운 색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백이 굉장히 나름대로 시원하게 지금 비어져 있죠. 과감한 구성인데요. 답지 보세요, 계속. 자, 그래서 번지거나 뭉그러져서 섬세한 묘사는 부족해졌지만, 자, 철화안료의 깊고 진중한 색줄 그으세요. 철화안료의 깊고 진중한 색, 그리고 온화한 유백색. 이 바탕의 색깔이 약간 유백색을 띠고 있어서 요런 거하고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구도가 좀 능수능란한 이런 구도가 어울려서 완숙한 세련미를 보이는데,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는 거의 자취를 감춰 버린다라고 해서 후기 때의 명맥이 요때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철화의 발색이 짙어지고 안료 색깔이 더 짙어지는데 부분적으로 멍을 쥐고 약간씩 얼룩지기도 하고, 세련된 그런 그 전반적인 포맷을 갖고 있으나 묘사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거나 사실적이지 못해요. 중기에 비해서는. 중기에 있는 어떤 도판, 우리 제시한 그 가번 도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둘의 도판을 비교했을 때 요 두 개랑 바로 문제 나왔던 얘랑 비교하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매우 섬세한 화원의 화풍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요거 옆에 지금 방금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있다고 치면 발색은 더 짙어지고, 그죠? 이제 문양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세련미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능란한 구도에 맞게 여백가의 조화는 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인제 요거 다하시기 청화백자의 특징,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초기를 얘기를 하겠네요. 자, 초기 같은 경우 어렵지 않죠? 답지 보실까요? 자, 초기는 기본적으로 15 세기 초반 중반 얘기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초기에 중국 청화백제 역량으로 장식 의장과 문양을 사용 기술 미숙으로 청화색이 검게 망울지던 등 독자성은 부족했으나 중엽부터 자체적으로 청화안료 개발해서 한국화 과정을 보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크게 15세기 초반까지는 중국의 역량으로 약간 좀 미숙했어요. 색도 그렇고 안료 사용도 그렇고요.
중국화 문양도 보였고 저번에 우리 풀었죠. 중국화 양식의 문양, 능화형 창이라든가 위아래 연판문 대 같은 거. 그러다가 15세기 중반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청화 안료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좀 더 화사한 그런 밝은 파란색에다가 서서히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한국적 문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한 번은 정리해 두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유섭. 자, 그래서 요것도 한 번도 안 나왔죠. 미학 중에서 여기 우리나라 미술사학자 고유섭은 일본 미술사학자 문혜호 씨 다 정리하셨겠지만 영향을 받아서 전통미에 대한 공예론을 펼쳤죠. 특히 그의 고유섭의 미학은 무관심성, 무기교의 기교, 비균제성으로 볼 수 있다. 야나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만 크게는 비슷해요. 이렇게 했을 때 무관심, 무기교, 비균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무관심성이 우리나라 백자에 대한 달 항아리는 특히 문혜호 씨가 더욱더 극찬을 했던 거고요. 뭐 이렇게 분청사기에도 그런 뉘앙스를 풀셨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무관심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관심하다, 뭔가를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비운다. 비우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저런 거예요. 그죠? 이 기형이 완벽하게 동그랗지도 않고, 그죠? 이 문양을 그린 선들도 그렇게 막 잘 그리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즉흥적으로 아주 빠른 필치로 정말 휙휙 지나가고 말았죠. 거칠게. 이런 전반적인 거에다가 이런 전반적인 색감, 그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자연적 조형미에서 보이는 무관심, 즉 자연의 유연성 혹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우는 것들을 보여준다. 답지 보실게요. 꼭 요거랑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비슷한 뉘앙스로 풀어 쓰세요. 기교나 완벽주의를 버리고 친환경성 등 자연주의를 근본으로 비움을 강조한 무관심성에 따라 단숨에 거친 필치로 칠한 문양의 소탈스러움과 여백의 비움이 비정형의 기형과 더불어 더욱 자연에 가까운 유기적 형상이 드러난다.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요. 앞에 무관심성을 간단하게 줄여서 좀 더 확실하게 간다면 기교를 버리고 비움을 강조한 무관심성에 따라 거친 필치의 소탈스러움과 비정형의 기형으로 자연의 비움을 보여준다. 이렇게 더 줄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